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혈육의 정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주머니 쌈짓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일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양 의무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겨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 하찮은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한없이 도와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재산을 건네주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간혹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처럼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대와 달리 자식이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 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면 부모로서는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것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럴 때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으로부터 부모를 잘 부양한다라는 각서를 받는 것이지요. 효도 계약서는 증여하는 사람도 증여받는 사람도 각서에 적힌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증여 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자녀들의 태도가 돌변하여 전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불효자 증여 취소입니다. 이를 일명 불효소송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의 불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몇 가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70대 할아버지는 슬하에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살고 있는 20억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하였는데 그냥 물려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물려주었습니다. 이른바 효도각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효도각서를 작성한 다음 날 아들에게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할아버지 부부는 주택의 2층에 거주하고 아들 부부는 1층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를 거의 찾아보지도 않고 따로 생활했습니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의 간병과 가사는 따로 사는 딸과 가사 도우미가 도맡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아들은 부모에게 요양시설에 가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주택을 다시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이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 해제를 원한다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효도각서를 받아두었던 덕분입니다. 만약 효도각서를 받아두지 않은 채 주택을 증여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은 반대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박 씨는 30년 전 셋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었다. 박 씨의 아내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었다.
땅을 증여하며 박 씨는 절대 땅을 팔지 말고 나를 잘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아들은 증여받자마자 생활비를 조금 지원했을 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아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땅을 팔아버렸다. 박 씨는 아들이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동업자에게 땅을 팔았는데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이후 동업자와 함께 이 땅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려줬다. 결국 박 씨는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동이 불편한 박 씨가 아들과 법정 싸움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땅을 되찾기 위해서다. 90대 노인 박 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며 기각했다. 아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음 사례도 들어보세요. 60대 후반의 김 씨는 부모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3층 건물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 김 씨는 결국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며 자녀에게 소송을 냈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자녀가 효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음은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난 80대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할머니는 딸에게서 쫓겨나 아파트 현관문 앞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며칠씩 잠을 자곤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어느 날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비밀번호가 바뀐 이 집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으로 이곳에서 2년간 딸과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막내딸이 집을 나가라고 할머니에게 통보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는 딸이 같이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나를 내쫓았다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고 했다. 집주인은 노인네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라고 탄식했다. 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법대로 하라. 나도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했다. 과거 할머니는 동대문에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재화업체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다. 사업이 잘 돼서 러시아에 수출할 정도였다. 큰딸과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웠고 결국 할머니는 고시텔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할머니는 하소연한다. 재산 다 주니까 나 몰라라 한다. 막내딸이 왜 오빠한테만 재산을 주냐고 하고 결국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재산을 물려주면서 아무 조치 없이 명의만 이전해줬기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병든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원시킨 후 입원비도 안 내고 장기간 방치하는 건데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입원 초기 몇 달간의 입원비만 내고
연락이 두절돼 알아보면 전화번호와 주소마저 모두 바꿔버려 요양시설 측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온 올해 64세의 최모 할아버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그간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공을 알아도 자식은 부모의 공을 모릅니다. 이곳에 저를 데려다 놓고 가서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원장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시설 측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는 끊겼고 주민등록마저 말소돼 아들과는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입원비 체납 금액만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요양시설 측에서는 할아버지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해서 한 달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혼과 거듭된 사업 실패를 겪은 아들이 몸이 불편한 자신까지 거두기엔 무려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손녀가 보고픈 마음에 할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녀도 보고 싶고 아들이 나쁘지만 보고 싶지 않다면 부모 마음이 아니죠. 참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노인 전문 병원 사연입니다. 이곳에 입원한 60대 후반 박할머니 역시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4명의 자식들은 입원 초기에 2달치 입원비만 내고는 안부 전화도 없었다는데요. 그러다 올해 초 유산 상속 관계로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하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인감이 필요하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체납한 병원비 일부를 변제한 뒤 또 다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자녀들을 상대로 사기와 존속유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렵사리 박 할머니의 사위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위는 자신들은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병원비를 냈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는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령화로 부양 의무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이런 노인방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을 생각해서 모든 재산도 다 미리 상속해주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한 서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며 말하기를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어요. 나가서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살 곳도 없고 돈도 별로 없었기에 정처 없이 부자 동네를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파출부로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심신이 모두 지친 가운데 계속 퇴짜를 맞다가 마침 어느 집에서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아버님이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데 가능하시다면 병간호 좀 해주시고 그냥 말벗도 좀 되어주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 거처와 돈이 없었던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고 친구처럼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1년이 지나 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아버님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부부도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그 할머니는 뜻밖의 간청을 받고 재벌 동네 같은 부유한 집의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아들 부부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밖을 나갔는데 우연히 그 할머니의 친아들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친아들이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니 놀랍게도 환해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우 럭셔리하면서도 우아한 옷과 장신구를 한 어머니, 누가 봐도 재벌집 마나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라고 묻고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아들 내외는 다시 보게 된 어머니가 부유하게 산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사세요.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길. 누구신지요? 나는 당신과 같은 아들과 며느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저기 있고 내 남편도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배반의 늪을 지나 신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지요. 효도계약서의 정식 법률 명칭은 조건부 증여 계약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되 그 증여 시 조건을 붙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서 효도만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썼다면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겠지요. 효는 그야말로 천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효도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천륜인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요지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막상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받은 뒤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효도계약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의 불효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경계하지도 마라. 오로지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만 몰두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말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생각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온전히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을 베풀어라. 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라. 내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을 베푸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에는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자기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이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폭력들이 식복을 대체하여 폭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2번째,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많이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의 독이요 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고 어리석음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사람의 정신을 휩쓸고 가는 것은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고 환난의 근본이다. 과도한 술은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르며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좋고 나쁠 것도 없다. 술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좋거나 나쁜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취한 정신으로 온갖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하다. 경계의 그 자체는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뿐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술이라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술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두 잔의 술로서 인간관계를 가꾸어가며 술이라는 도구로서 삶의 윤활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술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중심을 잡고 내 안의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술이라는 경계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절제하며 게으르지 마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마음의 정도가 없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을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지 못한다.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라고 한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의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세 번째,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고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폭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나를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에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하루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시끄러운 TV, 소음에 시달리다 잠에 들면 잠든 내내 소음이 꿈속까지 뒤따라와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만 잠들기 직전 고요함 속에서 잠에 들면 밤새 고요함이 지켜진다. 가만히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과 꿈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온통 꿈속까지 휘젓고 다니며 단점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중에 이처럼 잠드는 순간이 중요하듯 일평생 가운데는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평생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생에 집착하여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말지만 죽음에 이르러 생에 집착하지 않고 냉철한 깨어있음으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다면 일평생의 수행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죽는 순간 생사에 집착해 자유롭기 위해 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깨어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거스르며 온갖 번뇌를 놓아가는 쪽으로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웰빙이란 웰다잉과 다르지 않다. 웰다잉을 위해 죽는 순간에 공부를 위해 사는 순간 생사에 집착 없이 올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사를 비롯한 양극단의 모든 분별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잘 죽는 웰 다행이다. 네 번째, 더 이상 애쓰면서 살지 마라.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린다면 내면에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는 똥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라고 했다.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에 온갖 내장이 기관들 똥오줌을 다 끄집어내 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에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에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낮 뜬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개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에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며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눔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에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마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6번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 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을 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잊힌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 위에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살면서 탐내고 어리석음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영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 삶이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말끔한 기분의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버리기를 실천해서 좀 더 삶을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볼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일이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볼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 이로 인한 형식적 체면 지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같이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같이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에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운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의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 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8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